공연을 더 깊이,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저는 여러분들의 공연 예술 도슨트 정현주입니다. 오늘 저희 크루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우리 크루들 먼저 인사 나눠주시죠.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더 넘버스에서 멘탈 코멘터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노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넘버스에서 깊이 있는 시선을 담당하고 있는 뮤지컬 평론가 최승현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더 넘버스에서 영업 마케팅 역을 맡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자, 더 넘버스 크루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막 마음과 뜻을 모았는데요. 바로 만나볼 작품이 바로 뮤지컬 홍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홍련을 탄생시키신 우리 배시연 작가님, 그리고 홍련의 멋진 주인공이신 우리 홍나연 배우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텐션 어떡할 거야. 자, 두 분 각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홍련의 작가 배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홍련의 홍련 역할을 맡고 있는 홍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환영합니다. 홍홍홍 우리 스리홍 홍나연 배우까지 소개해드렸는데 뮤지컬 홍련 정말 장안의 화제이자 제가 사랑하는 극으로 등극을 한 네, 그런 공연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연인지 저희 구독자들과 먼저 살짝 맛보기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망자를 위한 천도정의 13만 9,998번째 재판을 시작한다. 배홍련. 네, 뮤지컬 홍련 살짝 만나봤는데요. 우리 자세하게 많은 팬들께서는 이미 내용도 많이 알고 있고 빨리 넘버를 내놔라, 우리 배우님의 목소리를 내놔라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좀 줄거리부터 좀 살펴볼까 봐요. 어떻습니까? 네네. 정말 제가 진짜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 먼저 줄거리 전에 이 작품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은 2024년에 초연이 됐는데 CJ 문화재단에서 CJ 스테이지업이라는 그 공모, 뮤지컬을 개발하는 공모전이 있어요. 거기서 2022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절묘한 결합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일단 장화홍련전,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이라는 작품과 그다음에 바리대기설화 이거를 이제 결합을 했죠. 부모의 폭력에 희생당한, 폭력에 내몰렸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홍련이고 그리고 바리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스포주의, 그 부분을 스포주의. 사실은 좀 남겨두자 이런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관객들이 보시면서 또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만 말씀드리면 홍련은 죽었고 홍련이 죽어서 사후세계에 갔고 네. 천도정이라는 곳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재판을 주재하는 인물이 바로 바리라는 인물이죠. 근데 그 바리가 바로 천도정의 주인이고 네, 그 재판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13만 9,998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키포인트고요. 그것을 아마 공연 보시면서 아시게 되면
주제의식이 이제 확 들어오실 거예요. 예,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주 거친 록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스탠딩 락도 있고 뭐 굉장히 재미있는 락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날 것과 거친 느낌으로 종결되지 않는 작품이라는 사실. 아하. 마지막으로 거기까지. 가면 갈수록 네. 네, 다른 어떤 것 굉장히 재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원작이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씻김굿이라는 맞아요.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과 씻김굿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최승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창작자로서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완벽한 소개라서 지금 제가 마음이 보기에는 밀당의 고수. 완전 지금 저를 당기셨어요. 저는 근데 배시연 작가님이 궁금하세요. 네, 그렇죠. 배시연 작가님이 사실 저는 그 약간 뭐랄까 저한테는 혜성과 같이 등장한 그런 작가라고나 해야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 고백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아십니다. 배시연 작가님이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홍련을 딱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기백과 기세와 이런 그 어떤 아이디어는 과연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그래서 굉장히 배시연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궁금했어요. 광주 출신이시고요. 네. 광주 이제 조선대학교 국문과를 나오셨는데 한예종에서 음악극 창작극과 그쵸. 그래서 전문사 얼마 전에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원래 광주에서 연극 작업을 계속 오래 하셨어요. 희곡도 쓰시고 그리고 배우로도 나오신 적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완전 찰나. 네, 아니 그러니까 해보고 배우는 나의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게 자꾸 말이 돼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같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2014년에서 22년까지 광주 교통방송 라디오 구성 작가. 오, 라디오 작가셨어요? 네. 어머 동지. 오, 애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작가님의 역량으로 집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또 내셨고 그리고 홍련 이후에 또 얼마 전에 25년에 또 신작이 있었죠. 이름 없는 약속들로부터 라는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또 그런 가슴 찡한 작품을 또 그때는 이제 쓰시기로 하셨지만 연출도 하셨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정말 다방면으로 대단하다. 지금 활동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유 영광입니다. 완전히 감겨버렸어요. 못 밀려날 것 같은데. 네. 당기시고 감겨버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홍나연 배우를 우리 이정우님께서 감아주실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날이 오네요. 홍련배우님 예. 숨쉬고. 저희가 오늘 우주 대스타를 홍나연 배우님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셨고요. 2016년에 드롤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곧 데뷔 10년 차가 되시네요. 맞아요. 예.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성량과 그 표현력으로 모든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셨어요. 제9회 10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여우주연상 2년 연속 노미네이트 되시고요. 맞아요. 진짜 맞아. 그렇지 않아도 인기쟁이셔서 티켓을 구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작년에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똑 부러지는 전공의 2년차 역할을 해내시면서 팬층을 더 넓히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티켓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홍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전석 맞아요. 매진을 기록하고 맞아요. 계시고요. 이번 홍련에서 주인공 홍련 역할을 맡아셔서 엄청난 감정 연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쩜 이렇게 좋은 말씀만 쏙쏙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나연 배우님 마음에 드셨어요? 어디 오디션 가서 쓰고 싶은데요. 그대로 전달해 주시죠. 자기소개서 네. 굉장한 어필이 될 것 같은. 근데 저는 영광입니다. 비밀의 화원이 빠져서 조금 아쉬웠어요. 비밀의 화원에서 아까 또 봐주셔서. 너무 진짜 새와 같은 느낌으로 아기 새와 같은 그런 느낌이셔가지고 정말 반가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드디어 뵐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영광입니다. 네. 팬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에 오늘 나와 보셨는데
처음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홍련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그렇지만 맞아요. 팬분들 아. 위해서라도 지금 잠깐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서 네. 인사 한번 좀 날려주시죠.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뮤지컬계 유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출연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뮤지컬계에서 입지를 좀 다졌나? 내가 감히 여기를 나와도 되는 정도가 되었구나라는 어떤 상을 받은 느낌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출연을 했습니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홍련인데 통련 아닌 홍련 같은 홍나연으로 오셨어요. 네, 맞아요. 머리끈이 뒤가 아주 맞아요. 굉장히 네. 너무 예쁘죠. 제 팬분께서 직접 이야. 주신 건데 네. 이게 너무 예뻐서 언제 한번 쓸 수 있을까 귀한 자리에 쓰고 싶은데 네. 딱 마침 오늘 이런 귀한 자리가 생겨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홍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좋아요. 이 홍련 우리 홍나연 배우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재적인 작품은 도대체 어떻게 잉태가 되었는가? 너무 궁금합니다, 작가님.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신 거예요? 사실 처음 아이디어를 착안한 건 장화홍련전이 아니라 그 밀양의 아랑전설이라는 민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사실 이제 귀신설인데 홍련전이랑 비슷하게 어떤 이제 처녀가 억울하게 죽고 그 다음에 귀신이 돼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핫도를 찾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되게 우리나라 귀신설화는 참 이런 구조가 많다. 죽고 나서 사실 본인이 직접 복수해도 될 건데 이렇게 삿도를 찾아가는 공권력을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설화나 민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동시대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공권력을 되게 신뢰하는 것 같다. 법을 신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그냥 우스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문득 든 생각이 근데 이 이야기가 요즘 우리 시대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다. 약간 항상 우리 시대를 보면은 어떤 사회적 약자가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인식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 왜 이 세상 모든 안전법은 다 유가족들의 피눈물로 쓰여졌다라는 이제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제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법을 믿고 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닿지 못하는 걸까? 왜 이런 걸까? 좀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회 좀 약자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펼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다면 귀신 설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화홍련전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착안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아랑의 이야기가 또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문제의식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착안하셨군요. 오. 공권력에 너무 의지하고 있는 약자들이 제 목소리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이제 뭐 법이고 나라고 이렇게 항상 뭔가를 기대고 싶어하고 기대하는데 이게 제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는 이것들이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게 꼭 법과 공권력도 너무 좋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개개인도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기울이면 분명히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이야기를 확장시킨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리고 공권력에 우리가 기대받자 어떤 경우에는 별로 얻을 게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 어떤 차원에서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점을 잘 짚어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사후재판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많은 작품들에서 재판극은 사실 하나의 장르로 있기 때문에 연극에서 그런 구성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 작품은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사후재판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딱 결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인물을 같은 공간에 세울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홍련과 네, 다리가. 다리를. 네, 그렇죠. 사실 이 이야기도 이제 아까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목소리는 어디에 닿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 죽은 사람의 목소리는 죽고 나서 내는 이 목소리는 또 어디에 닿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망자들을 인도하는 신인 바리대기가 생각이 났어요. 바리대기 신화에서 보면은 이 신이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을 이제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바리대기가 저희 나라 무조신이에요. 무조신이 뭐냐면 무당들의 시초가 되는 신이라는 이제 뜻인데, 근데 이제 이 무당을 저희가 지금 하는 뭐 이런 뭐 미신적인 얘기를 떠나서 민담이 아니라 이제 민속학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래 무당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이제 말을 계속 듣는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죽은 게 원한이 갖고 이제 원혼을 말을 듣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이제 그러면서 산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러니까 해원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제의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억울한 홍련의 이야기를 이 무조신인 바리가 직접 듣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해소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리대기 설화를 다시 보니까 되게 공교롭게도 이 이제 바리대기 역시 이제 당시 사회에 이렇게 남아선호 사상과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제 되게 버림을 받은 아동학대 이제 피해자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홍련도 아동학대 피해자고 이 친구도 아동학대 피해자고, 그러면 이제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정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떤 폭력들에 대한 약자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아유, 박수야, 진짜. 박수. 네, 그냥 박수. 근데 사실 저희 이런 얘기는 지금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드니 사건,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이죠. 정말 없어야 되는 일인데 네. 이게 버젓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친부모에 의해서 그런 폭력이 일어나서 아이가 죽었다는 이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련이 그래서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사회를 비춰주는 어떤 거울 같은 것이죠.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서늘해졌어요. 제가 외면했던 다양한 사건들은 없었을까. 내가 모르고 그쵸, 들여다보지 들여다보지 않은 채 흘려보낸 일들은 없었을까 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저는 이제 뉴스를 전달하는 직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처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받아보고 좀 달달달 떨다가도 어느 순간 또 기계적으로 읽어낼 때 많이 있었거든요. 뭐 어디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이렇게 그냥 육하 원칙에 맞게 전달하는 역할만 주로 했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작품을 만들어내신 옆에 계신 이분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저는 한없이 작아 보이네요. 근데 전혀. 전달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아, 접해서 맞아요. 쓸 수 있고 아유. 너무 위대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나연 배우님 어쩜 이렇게 예뻐요. 말씀하시는 것도 예쁘고 제가 지금 갑자기 위로를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예. 근데 저 말고 옆에 계신 이정훈 크루님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얼굴이 네. 벌써 그러니까 너무 빨개지셔서. 진심의 진심. 뭐 어떻게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예. 그럼 저는 홍나연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극 중에 홍련이라는 인물은 가부정제와 폭력의 피해자이자 스스로 아버지를 단죄한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매우 복잡하고 무거운 서사를 짊어진 인물이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배우님께서 해석하신 홍련의 핵심 감정은 어떤 걸까요? 어렵다. 감정. 근데 저는 사실 뭔가 핵심 그 관통하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이 아이의 그 대본을 보면 이 아이가 하는 말들이 되게 제가 첫인상으로 느꼈을 때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왜 이렇게 뭔가 감정에 어떤 절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이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더 겁먹은 강아지가 더 크게 짖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번도 어떤 그런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 없는 아이라면 자기가 처해진 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크게 소리치고 외치고 크게 웃고 뭔가 남들이 보기에 쟤 왜 저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표현이 어떤 그 아이의 방어 기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좀 감정의 표현의 결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의 표현을 연습 때도 해봐서 이제 오히려 연출님이랑 줄여나가는 과정을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런 걸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전 이 해석에 되게 공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확인시키기 위해서 감정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얼마나 나 있는지 본인도 예, 타인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나한테 내가 의심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화는 저희가 방어기제 일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홍련도 그렇다고 생각했고 지금 배우님의 이 해석에도 저는 되게 많이 아 근데 제가 봤어요. 배우님 막 말씀하시는데 우리 박사님 눈이 큰 눈이 아닌데 예,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지시면서 되게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얼굴이 빨개질 차례.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정신 분석을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나와서 홍련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은 저희가 유일하다는 거. 더 넘버스 많이 구독, 좋아요,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번 재연에서 시작은 4명의 배우가 홍련 역을 같이 시작을 하셨죠. 지금 이제 5분이 하고 계시고요. 같은 역할을 맡으신 다른 캐스트 분들하고 연습 과정에서 어떻게 캐릭터 해석을 좀 공유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의 연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영감이나 이런 긍정적인 자극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게 좀 있으신지. 오, 그럼요. 이게 사실 그 같은 대본을 연기한다고 해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결이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홍련은 뭐 이 대사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어떤 홍련은 되게 삭혀서 되게 자기만 들릴 듯한 소리로 그렇게 표현해내는 홍련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아이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 다르다기보다는 그 관통하는 지점은 이제 분들과 이제 얘기를 통해서 하나로 지점을 정하지만 이제 표현법에 따라서는 배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사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느꼈을 때는 홍련이 뭔가 울면서 이런 대사를 할 거다라고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했다면 다른 언니가 하는 거 봤을 때 이 대사를 웃으면서도 할 수 있구나. 그랬을 때 느껴지는 지점이 또 더 슬프게 다가오는 지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사실 브로드웨이에서는 원 캐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브로드웨이에서 오시면 이걸 되게 신기해하세요. 힘들지 않냐 이런 비교가 되고. 맞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참 도움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저희 관객들한테는 이제 통장을 유발하는 계속 폰을 봐야 되거든요. 맞아. 계속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궁금해서라도 보고 싶고 네. 그렇게 비교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 뮤지컬 팬들의 또 정말 복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해요. 네. 어떤 면에서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가사 노랫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16 소녀가 사랑 없이 죽어갈 때 당신들은 뭘 했지? 그 가사가 또 너무 저를 아프게 하네요. 맞아요. 네. 작가님 이런 글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글쎄요. 그때 난 어떻게 썼을까? 사실 저번 공연 때 그 이지연, 바리의 이지연 언니랑 아까 말씀해주신 헤드니 네. 사건을 같이 좀 보다가 들어갔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이 가사를 부르는데 마침 또 말씀해주신 이게 매여서 이렇게 생각이 스쳐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 또 정신과 전문의를 모셨으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진짜. 그렇게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나쁜 사람을 정신과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안 좋은 일이라는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이해하고 싶진 않으나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근데 그거는 뭐 천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평가받고 어떤 뭐 처벌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 저 사람이 이래서 그렇다라는 얘기가 저는 좀 잘못 사용된 소지가 오히려. 많다.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항상 비슷한 질문을 도대체 저런 짓 하는 사람의 심리는 뭐예요? 그럼 나쁜 짓 하는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라는 말로 제가 알겠습니다. 대답을 알겠습니다. 가름을 하죠. 우문의 현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일종의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건데 보고 나서 제 느낌은 이게 뭐 씻김굿이라고 딱 보통 형식을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고 아주 심리극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정신치료, 심리치료가 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저희는 물론 13만 9,900원을 못하지만 수없이 같은 하고 그 목표에 실패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저는 근데 작가님 뵈면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는 착안하시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틀을 잡고 조립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이런 어떤 정신치료의 이론이나 심리학 이론 같은 거를 좀 찾아보시고 참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찾아봤죠. 찾아보고 일단 책을 좀 많이 이제 자료조사는 저는 주로 책을 보면서 하는 편이어가지고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주로 봤던 책은 이제 아동학대로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제 아동학대 관련한 책들을 이제 많이 이제 봤는데 보니까 이제 그 수많은 책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자기 혐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혐오란 텍스트로 쓰지 않아도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근원이 본인에게 화살이 돌아가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혐오라는 일단 한 줄기 획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홍련을 데리고 하는 이 씻긴 곳에서 이게 스폰데 괜찮겠. 먹비추 할게요. 스포주의. 네, 스포주의. 그래서 홍련을 데리고 이제 하는 이제 이 과정이 어쨌든 이제 하나의 씻긴 곳이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심리책이나 어떤 이 친구를 사실 처음에 이제 썼을 때는 뭔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 현재 상태와 가장 가까운 정신 어떤 병리는 무엇이 있을까를 찾았어요. 찾고 조사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를 어떤 하나의 병명을 규정해버리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어쨌든 그러니까 다큐가 아니라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가슴 아픈 사건을 사실 있는 그대로 전달할 거면 사실 저는 극보다는 다큐가 훨씬 더 적확하고 훨씬 더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다큐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가?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차라리 큰 획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현재 자기 혐오가 이제 방어 기제로 나타난 상태이다. 그리고 망상이 이제 있는 상태이다. 망상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항상 자기가 위태로울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배우분들한테 설명할 때 조금 쉽게 하려고 아마 해리성 방어 기제라는 제가 표현을 한번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이제 많은 다른 진짜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그 해리성 방어 기제랑 이제 똑같다고는 제가 이제 감히 말을 못하고, 근데 그냥 쉽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얘가 어쨌든 자기를 지금 방어를 하려고 나를 좀 보호하려고 현재 그 망상이라는 형태의 알을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게 좀 깨질 것 같고 위태롭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홍련을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하 웃어버리고 막 재밌는 척하고 이렇게 튕겨버리는 홍련도 있고 이제 나현 홍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화를 팍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애가 해리성 방어 기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조금 큰 획만 있다면 그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작품을 썼고 다행히 근데 이게 잘 전달이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사이코 드라마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이코 드라마, 근데 저도 이거를 씻긴 곳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 굿이 사실 원래 정말 의미적으로 가면은 일종의 정말 사이코 드라마랑 비슷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굿이라는 게 사실 죽은 사람을 위한 행사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거는 죽은 사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말을 한다 하면서 같이 울면서 이걸 해소하는 일종의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했던 사실 그런 회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저도 이제 하면서 되게 사이코 드라마랑 이런 게 좀 비슷하게 닮아있다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구조를 잘 짜셔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뭐 여기서 일일이 다 막 이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와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오늘 오면서 딱 머릿속에 넣어온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해리성 장애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자가 왜냐하면 근데 제가 내버려.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많이 닮아 있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많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제 입 밖에서 나오는 순간 이 작품이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나 이게 공감대를 딱 주고 그럼 해리성 장애는 뭘까로 이렇게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하는데 아마 작가님도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조심하면서 쓰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은 공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명확하게 오늘 또 하나를 인지했네요. 작가 승. 네. 그쵸? 네, 네, 맞아요. 박사님.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로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을 확장시켜 주신 그럼요. 것 같은데 네. 그게 바로 또 이야기의 힘이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와. 한마디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죠. 어허. 그것은 우리가 공연장 가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개념어를 던지기 시작하면 그냥 글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초연해 봤을 때 정말 그러니까 거의 한순간도 무대에 눈을 떼지 못하고 봤는데 가장 그랬던 순간이 마지막에 우리 바리들이 씻김구 탈 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강력해서 야, 이게 공연이냐 약간 회원하는 어떤 우리가 제의적인 공간에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막 어떤 제 나름의 막 망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본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공연이란 건 원래 우리가 제의적인 형식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의적인 어떤 그 모먼트가 만들어지면 공연에 진짜 엄청난 힘이 붙거든요. 근데 홍련이 딱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실현하시는 우리 배우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 뭐 씻김이든 아니면 그 어떤 법정에서의 다양한 막 감정들이 막 폭발했다가 맞아요. 잠깐 또 이렇게 관객들하고 좀 이렇게 잠시 노셨다가 그러니까 놀이도 들어가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나연 배우님 이 홍련을 만나면서 어떤 지금 네 느낌이신지 요즘에 사실 느끼는 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 앞부분은 살짝 우리 마당놀이처럼 맞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창작진분들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충무극장 블랙으로 저희가 네. 오면서 정말 그 마당놀이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삥 둘러가면서 관객분들 한 분씩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컨택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되게 요즘 초연보다 조금 발전된 어떤 저희의 하나의 어떤 마당놀이의 형식을 띠는 앞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뒷부분 이제 말씀 주신 그 씻김 장면은 아 정말 그때 저희 모두가 말하는데 사실 그때 좀 언니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구역질이 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맞아요. 너무 힘든데 인정. 사실 그게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각오를 하고 와야지 하고 모든 배우가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도 그걸 되게 당연히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끝나고 나서도 잘 감정 정리가 되지 않은 공연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뭔가 공연 후에 집에 가면 살짝 어떤 우울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뭔가 이렇게 미묘한 해소되지 않은 어떤 그 감정 뚜껑이 살짝 헐거워진다는 느낌이 맞을까요? 그래서 좀 헐거워진 느낌이 들어서 뭔가 그냥 넘길 뭐 릴스도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고 그런 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 지금 제가 그걸 느껴요. 배우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정신 자세라고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저 약간 좀 찡해요. 정말 찡해요, 지금. 안 그래도 네. 팬들이 주신 질문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워낙 강한데 맞아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추스르시고 매일매일 공연과 이별을 하는지 네.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럴 때 좀 뭐 흔히 하시는 뭐 루틴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루틴까지는 없고요. 그냥 그날마다 또 되게 감정 상태 다른 것 같아요. 끝나고 되게 후련한 날도 있고 왜냐면 홍련이가 잘 해소되고 끝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저희가 어쨌든 행복,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이제 모르겠어요. 뭐 컨디션일까 아니면 감정 상태일까 모르겠는데 또 되게 약간 울적해지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을 또 잘 자고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네. 좋은. 네. 왜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배우분들도 굉장히 힘든 공연이긴 하지만 관객들도 맞아요. 힘들어요. 실제 제가 맞아요. 봤던 공연 회차에서도 제가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관객 한 분이 과호흡이 오셔서 네. 쓰러지셨어요, 바닥에. 근데 저는 너무 당황했는데 거기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익숙한 듯이 일사천리. 옆으로 눕히시고 네. 이렇게 기도 봉투. 확보하시고 봉투 주시고 이렇게 손발 양말 벗기고 이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잦은가 그랬더니 잦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관객분들의 감흥을 이끌어내시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거라. 맞아요.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특히 보면은 관객이 다른 관객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 무대가 이렇게 서로 많이 생겼기 보죠. 때문에 맞아요. 예, 네. 다 보여요. 근데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집중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리고 집중하면서 또 다른 감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감당하기 약간 어려워 이런 느낌으로 공연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금 무대가 홍련하고 참 잘 맞는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네. 이 원형 극장으로 가면서 저 이제 초연 먹고 재연도 봤는데 이 원래 이 그 관객들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 천도정에 관객이 이제 다 참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제가 그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진짜 그게 끝나고 나서 한 5분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그냥 다 빠져나간 느낌? 네, 진짜 그 처음부터 그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도 받았고 거기서 저도 이제 못 빠져나오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 홍나연 배우님을 좀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홍 배우님께 인사를 네. 좀 어.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네. 홍 배우님이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뭐 방울 이야기도 해주셨고 초연과 재연이 조금씩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뭐 맞아요. 신발 끈 뭐 이제 이런 맞아요. 이것도 팬들께서 자세하게 저희에게 제보해주신 상황들인데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그것들이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살짝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초연 재연 오면서 음. 막 엄청 뭔가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얘기한 건 일단 초연이 너무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을 유지하면서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공연을 잘 더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보실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이야기 나눈 지점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빨간 운동화 끈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기보다는 뭐 저희가 어쨌든 홍련이를 의미하는 게 뭐 저희가 수갑을 항상 쥐고 있고 댕기도 빨간색이 있고 뭐 운동화 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의상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말씀 주신 원형 무대가 되면서 좀 더 이제 관객분들이 참여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사랑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모두 그 가끔은 이게 참 그 사랑으로 가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 한 번 더 으쌰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사실 관객분들이라서 네, 그 점을 좀 잘 유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또 벌써 꺼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은 뮤지컬 홍련을 보고 저는 되게 많이 위로받았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공교롭게 홍련을 보러 가는 그 즈음에 너무 센 맛에 매운맛에 어두운 공연들을 한꺼번에 봤었던 하셨군요. 때였거든요. 네. 근데 홍련을 보고 나니까 이 세트가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위로받으신 관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우리 홍나연 배우님께서 아직 뮤지컬 홍련을 접하지 못한 지금 오늘 구독하시는 분들 네네네. 계시다면 오시라 네. 초대의 말씀 한마디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뭐 애칭이 혹시? 없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홍나연입니다. 이렇게 멋진 뮤지컬계 유키즈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희 뮤지컬 홍련은요, 담장 너머에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그 옛날 설화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 속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희 곁에 이웃집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면서도 저조차도 이런 일들을 지나치지 않고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뮤지컬 홍련을 시작으로 이런 이야기들에 같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는 그런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네, 배 작가님 든든하시겠어요? 하지마 나요. 꼭 가셔야 되는 거죠 지금. 왜냐면 오늘
또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맞아요. 오후에 좀 촬영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홍다무 배우님은 이 팬의 도리로서 빨리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무 앞으로의 아유. 그 성장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돼서 계속해서 또 주목해서 바라볼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저기 우리 감사해요. 정우님 한 번 또 한 말씀. 마이크 떨어뜨렸어. 의자가 2개가 될 것 같은데. 네, 홍다무 배우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희는 또 다음 편으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요. 같이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뵐게요.